13살 중학생이 남의 차를 훔쳐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간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이 중학생을 붙잡았지만 번번이 풀어줘야 했다. 만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인 수준의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이 법을 비웃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 범죄. 세태를 반영해 형사 미성년 연령을 12살로 낮춰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리드 장현주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더 흉폭해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가 연간 10,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13세 중학생 어린이죠. 5일 동안 남의 차를 3번이나 훔쳐서 길거리를 도주하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의 차를 훔친 일은 분명히 죄인데 왜 경찰은 이 학생을 잡고도 번번이 놔줘야 했는지 의아해하는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여성토론 오늘 위드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지 또 교화 차원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 4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박옥식 사무총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이유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률 용어로는 촉법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두 발언으로 4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님. 예,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최근의 청소년 환경은 아주 급변을 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풍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성장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또 그대로 청소년의 범죄까지 그게 똑같이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들의 범죄들도 성인들의 범죄와 유형이 비슷한 형태로 최근 10년간의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박혜자 의원님. 네,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걱정거리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을 짚을 수가 없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해체, 또 방금 강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매스미디어에 대한 그 노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그 입시 교육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 가지만 들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옥식 사무총장님? 네, 그 청소년들의 어떤 저연령화,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그 기능의 약화, 그래서 돌봄 기능이 약화돼서 가정에서 교육 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그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를 접하면서 좋지 못한 콘텐츠를 너무 많이 접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영향,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너무 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성향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진 박사님.
뭐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요. 저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해체 가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이 이제 조숙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에 비해서 도덕성 발달이나 정신적인 성숙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균형도 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14세 미만 아이들의 폭력과 범죄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한 신문 기사 제목이요. 뛰는 초딩 범죄에 기는 우리 사회 대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박 사무총장님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 실태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저도 요새 계속 저연령화되는 그 현상을 접하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할 네.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인 문제는 오히려 유치원 원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치원 원생들이 이미 또 야동을 띄웠다는 얘기도 네. 들었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성범죄로 이어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추행 사건도 접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굉장히 충격적인 사항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사례들도 접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연령화돼서 가속화되는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경찰청 통계를 잠깐 네네. 살펴보면 예.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 비율이 2012년도에 3.3%에서 금년도에는 5.4%로 증가했고요. 네. 성범죄 비율도 2012년 2.3%에서 금년도 7월 현재 3.8%로 네. 재범률도 2009년에 32.4%에서 2013년에는 41.6%로 증가했고 예. 촉법 소년 연령의 상한선이 13세 청소년 중에서 범죄 저지른 비율이 촉법 소년 범죄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 우리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촉법 소년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법률 용어를 쓰는데요.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걸 텐데요. 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 그대로 이제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왜 형벌 법령에 저촉됐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그 14세 이상 된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이제 범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그러면은 이제 형법에 저촉된 행위 하면 그게 범죄라고 이제 보통 네. 생각하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먼저 이제 형벌 법령에 저촉이 일단 돼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 정당방위는 이제 범죄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위법한 거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한 행위자가 그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정신질환자라든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 행위는 또 우리가 책임을 지우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한 요소로 14세 미만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만 이제 네.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예. 이 14세 미만자는 이 세 번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책임을 지우기에는 가혹하다는 거죠.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네. 이 행위를 한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책임을 지우기는 좀 어리다라는 네. 그런 얘기군요. 관련해서 촉법 소년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네, 촉법소년을 이제 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제 소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우리 형법대로만 적용을 한다면 13세 미만자는 형벌이든 무엇이든 이 범죄의 전혀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처벌의 대상이 전혀 네. 형법만으로는 되지가 않고요. 하지만 그 14세가 안 된 아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가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이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소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이제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은 형벌을 좀 완화하는 처분을 하고 있고요. 예.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또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제 보호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이도 14세예요. 딱 마침.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촉법 소년법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시 한 발 떨어져 생각해 보면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또 공분을 살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 남의 물건 훔치거나 이럴 때 죄의식,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그 조사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심하게는 이제 그런 정보까지 공유한다는 거죠. 범죄 정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12세 청소년이 전과 12범인 그런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저희가 문제로 되는 거는 12세에서 13세 요 사이 만 12세, 13세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13세가 중학교 3학년이죠, 대충. 그러면은 요 연령대의 학생들의 범죄가 좀 흉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 가게에 가서 가사를 훔친다든가 이런 가벼운 범죄들은 지금 현행의 법률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범죄의 그 형태가 아주 흉포해지고 간악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의 촉법 소년에 그대로 둬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네. 이 범죄의 단위가 너무 크고 그리고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심각해서 어떤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의 범죄도 많다는 겁니다. 강 의원님 의견은 아이들이 이미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잘못한 것이야. 이렇게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다음은 안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꼭 필요한데 이게 오히려 그냥 청소년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재범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또 다수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있어요. 작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가령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1년 정도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서 동의했던 초등학생들이 12%, 그리고 중학생은 뭐 28%, 고등학생은 무려 40%가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더 매력적이어서 감옥에 1년 정도 들어가는 것은 뭐 인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상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연루가 되는 경우는 정말 어느 한 가지만으로 단지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올리고 뭐 연령을 낮추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사실 이런 토론도 우리가 개최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인식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신주의적인 이러한 것도 가치관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을 높이고 낮추는 문제로 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물론 드렸었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연령 낮추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처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의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저는 범죄 연령만 낮추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죠. 다만 범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춤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14세 이상의 경우에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 소년원에 보내거나 이제 소년 교도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현재 지금 법안에서 소년원에 장기적으로 2년까지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법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전혀 어떤 범죄 소년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법적인 이제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지난 2011년 말에 대구 권군 사건 이후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거기서는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고 강력한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수치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들 처벌 중심이 아닌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 현상은 지금 학교 폭력이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연령도 감소시켜서 하향 조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청소년 범죄가 이제 점점 이제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많고 또 이제 엄벌에 쳐야 되겠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법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그런 일면은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 현장에서 이 심각한 아이들을 보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현행 법에서도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이제 처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법 규정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소년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소년원에 갈 수 있는 처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소년원 처분도 이 촉법소년들한테 이제 거의 내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100명도 안 되는 정도 아이들만 이제 소년원에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이제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의 3%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왜 그런 판사들이 소년원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이제 그걸 들여다보면 그분들과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소년원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려면 이제 재판 단계까지 온 건데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경찰, 검찰 다 거치고 거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 많이 겪다 보면은, 이거 빨리 이제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효과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까지 왔을 때는 이미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소년을 보낸다는 결정 굉장히 꺼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근데 그 기사 본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눈높이를 그 14세 미만 아이들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촉법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한 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서도 심의하는 기회가 있어서 보면 반복적으로 짓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일진이라든지 이런 학교 폭력이나 범죄 청소년들 만나보면 그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다시 돌아와서는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 받고 돌아와서는 개선 장군같이 영웅같이 과시하고 새과시하고 다시 일진 같은 조직을 형성해서 더 큰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보면 법원에서도 기각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발 뻗고 자지만 피해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의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은 전학 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계속 공포에 떠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난 경찰에 가서 잠깐 조사받으면 되니까 갔다 와서 보자 니네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애들한테 좀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반론에서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럼 범죄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줄어들고 예방이 되느냐, 그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14세 이상 그래서 범죄 소년으로 되는 경우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범죄가 더 늘어납니다. 재범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실제 죄질도 더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년원이나 또 소년교도소에 갔다 오게 되면
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더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연령을 낮추어서 말하자면 13세 아이들도 그렇게 소년원이나 또 소년교도소로 보내서 정말 재범을 막거나 범죄 흉폭화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느냐 하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지요. 그런데 그걸 빼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연령을 낮추어서 범죄를 중하게 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도 14세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로 되어 있지만 14세에 있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곧바로 뭐 소년 교도소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수용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14세 그리고 13세 소년들이 같이 범죄를 하다가도 아주 심각하고 흉포한 범죄는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13세 미만 애들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네네. 너는 형사 미성년자이니까 너가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니까 너가 이 일을 해라. 그 머리를 딴 데 써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2세로 낮추다고 해서 그러면 12세, 13세 모든 아이들 범죄만 되면은 다 그렇게 형사처벌 하자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경한 것도 있고 뭐 아이들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까지 다 강력한 벌을 처벌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범죄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어른 이상의 범죄도 최근에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을 터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세, 13세 애들도 본인이 가동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저는 자 먼저 이 박사님, 하세요. 이 박사님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거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적용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지금 현재 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아까 제가 소년원 말씀드렸지만 소년원 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하는데 뭐 교도소 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아주 급히 심각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경미한 아이들은 현재처럼 관대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이 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을 바꾸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희가 소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전에는 촉법소년이 12세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연령이 너무 낮아진다라고 그때도 우려의 말씀이 나와서 법을 개정해서 10세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법만 바뀌었죠. 그 10세, 11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처우하는 그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12세로 그 형사처벌 연령을 낮췄을 때 그럼 12세, 13세 아이들을 위한 형사처벌, 특별한 어떤 교육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후속 조치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소년원 시스템이라도 이 촉법소년을 위한 지금 촉법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소년원도 없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 마련해놓고 그 다음 그 법 개정 문제는 그 다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발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유진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년법으로 형벌을 줄 수 있는 이제 처분 자체가 사실 10여 가지가 되고요. 또 실제 이제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적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는 자꾸 학교폭력 문제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또 5년 동안 그것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안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특정 사안, 아주 희소한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법 적용을 하거나 그것만을 문제 삼아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가령 학교폭력도 기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그 중도 원래는 삭제 제도가 없었어요. 5년간 유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나서도 군대도 갈 수가 없고 말하자면 상급 학교 진학도 어렵게 돼요. 이렇게 봉쇄를 하면은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도대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정말 학교도 못 가고 또 어디 직장도 못 가고 또 어디 해병대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못 가게 길을 막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의 능사가 될 수 있느냐. 그다음 이런 이제, 거죠. 변호인 그렇기 있으시네요. 때문에 예. 이제 학교 폭력 문제도 저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자꾸 처벌 위주로 모든 것을 사회를 경직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예, 반론 생각합니다. 기회 그렇죠. 물론 저도 간용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부 기록부에 그런 모든 걸 하는데 이 아이가 잘못했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학교 폭력을 통해서 또 계도되고 이런 것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초기에는 중학교 때 좀 잘못해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이후에 많이 반성하고 바르게 행동을 했는 것도 다 참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입시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됐을 거는 예전에 대전에 있었던 모 학생의 성폭행범이었고 현행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입학사정관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 건데 그런 한두 건의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학교 학생부를 통해서 그게 그대로 낙인처럼 한다는 건 좀 과도한 오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까 유진 박사님이 12세 미만으로 그리고 10세에서 촉법소년을 낮춰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더 갖춰주지 않는 건 저도 같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청소년 보호 처분을 1호에서 10호, 15까지 다 있지만 그 시스템이 현재 굉장히 약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충분한 수용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허점이 많은 부분 이것도 같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행 범죄들이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12, 13세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자는 것 자체까지 아닙니다. 물론 있다니까요.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없어서 이거를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요 문제의 본질을 오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긴 학교 폭력 하지만, 문제도 지금 아까 성폭력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사실 5년 동안 유지가 되도록 처음에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삭제 제도를 도입하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더라도 중간 삭제제를 분명히 선도가 되면 그건 삭제를 해줘야 되고 실제 소년법상으로도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진행이 됐나요? 제한적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중도 삭제가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이 됐지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 싸운 결과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은 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권도 대단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유엔의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12세 이하로 낮추지 마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좀 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유엔의 얘기해 주실까요? 입장이에요. 해외의 그렇기 경우 물론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 그 연령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좀 조사한 바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반적으로는 14세 만 14세를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추세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 이하로 낮추지 않았다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세 미만으로 낮춘 나라가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서 17개국이 있고요. 11세 미만으로 낮춘 나라가 터키, 멕시코, 10세 미만이 18개국으로 해서 영국과 뉴질랜드, 7세 미만도 31개국이다 됩니다. 태국과 인도, 싱가포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말씀한 요지하고 좀 달라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법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용을 하고 관대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강력 범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그걸로 해서 강력하게 징계하고 처벌하다 보니까 아주 선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대폭 떨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처벌해서 낙인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3세, 14세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면제도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방 효과도 충분히 될 수도 있고
또 애들이 낙인 효과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외국 사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동 권리 협약이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이제 거기에 권고를 우리도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이제 연령이라는 게 형사 미성년자를 결정하는 그 연령이라는 게 단순히 그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적인 법률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은 연령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독일인데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 형법 체계가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애초에 이제 제정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연령이 낮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 이 형사 사법 시스템하고 불균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이 연령만 낮춰지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일어날까 굉장히 어려운 현행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제가 조금 교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박옥식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해외 사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동의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낮춘 것이 아니라 원래 지금 현행 법상으로 그 나라 법에서 그렇게 연령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춘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14세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한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법체계가 비슷한 그러한 나라들이 다 14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의 아동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후에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낮춘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연령을 상향 조정한 나라가 11개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인권 협약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추세지 낮추는 것이 추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계속 그 연령을 상향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회는 좀 독특한 사회입니다. 보면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애들에게는 이제 사이버 매체로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콘텐츠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좀 그 강력한 처벌을 통한 그런 그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들도 많이 좋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당장 숨 못 쉬고 폭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범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지 않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거죠. 원인은 그럼 연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무분별한 선정적인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아동들한테 접촉이 안 가도록 우리가 어른들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연령을 무조건 낮춘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저도 그 얘기는 동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아동들에게만 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만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든 건 어른들이고요. 가족 해체 상황이 심각한 것도 결국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 범죄에 있어서 어른과 아이의 연관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서 사회가 이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이유준 박사님처럼 우리가 후속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속도를 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거는 12세, 13세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계속 2012년, 13년, 14년 올해 상반기만 해도 홍포한 범죄가 5.7%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벌을 할 수 있는 틀은 열어놓되 그 사건이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작년에 일어났던 20대 지적 여성을 성폭행했던 아이들의 연령들을 보면은 정말 극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냐. 거기에도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구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청소년들이 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러면 그대로 뒀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범죄를 앞으로 그럼 스스로 내가 범죄를 안 하고 앞으로 좋은 그 어른으로 클 수 있느냐.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걸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교정의 연령을 좀 열어놓자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열어놔도 거는 아까도 이제 네. 몇 차례 반복을 했지만 할 수 있다. 현행 법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꾸 이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길은 분명히 지금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흉폭하거나 아주 문제가 되는 사안 또 죄질이 정말 나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연령을 일관적으로 낮추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촉법소년, 우리 청소년 비행센터나 소년원에 최장 복무할 복역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소년원은 2년까지. 예, 그렇죠. 12세면 2년까지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된 이런 범죄를 행한 소년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행법으로 2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2년 안에 이 청소년들이 계도가 되고 교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네, 오히려 그렇다면은. 교도 방법이나 지금 교육 방법을 더 사실 우리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서요 범죄 소년으로 돼서 가령 넣어서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같이 두게 되면 뭐가 되냐면 흔히 이런 말 있죠. 교도소에 가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온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2년 이상 우리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10년쯤 넣자. 그럼 10년을 넣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일단 연령 조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접한 사례도 상담했던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 기존 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예.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성폭력 대상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루 참가하고 그 다음엔 도저히 안 돼서 따로 퇴소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대하게 지금 14세 미만으로 해왔는데 과연 청소년, 촉법소년의 범죄가 줄어들었느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논리적으로는 우리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하고 별도의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섞어서 그냥 거기서 범죄 교육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특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네. 이 방송 보시면서 정말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 이런 말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객에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좀 나와 계십니다.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어떤 어머니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주부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 매체를 보다 예.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아무런 처벌 없이 다시 돌려보내지면 그 아이가 제 아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아이도 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솔직히 제 아이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하거든요. 네.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따로 만들든지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만약에 다시
뭐 마음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돌아온다면 그 색안경을 낀 시선 때문에 오히려 또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딸 가진 어머니의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폭한 범죄 대상의 피해자가 될까 두려운 마음 얘기해 주셨어요. 반대되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그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자는 일을 듣고 놀랐는데요. 물론 죄를 짓는 아이들은 어떤 죄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려서 이 아이들이 놓이게 될 환경이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거쳐서 아이들을 처벌한다는 그런 시간이나 어떤 노력들을 아이들을 더 많이 교육시키고 더 많이 계몽하는데 더 많은 범죄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상반된 방청객 두 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생방송 여성 토론 위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만 결론은 원하는 결과는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범죄를 줄여야 할 것인가라는데요. 아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손을 다시 한번 내밀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손을 따끔하게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의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른 시스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촉법 소년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그 처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소년원 2년 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2년. 네. 그 소년원 2년의 처분이 더 강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소년원의 촉법소년 연령이 이제 그건 13세까지니까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소년원에 갔다 오고 또 재범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소년원에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의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 정도 있습니다. 네. 가벼운 경미한 범죄 정말 또 철이 없어서 우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런 보호 처분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게 저는 이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체 범죄 중에서 흉포한 범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14년에는 상반기만 해도 5.4%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전체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5%대를 훨씬 넘게 되는데 이러한 흉포한 범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가 이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방금 보호 처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호 처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이제 보호 처분이 이제 법에 규정된 걸로는 네. 2호 처분부터 10호까지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형별로 좀 묶어본다면은 이제 보호자한테 위탁하는 처분이 있고 훈방에서 보호자한테 감호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호자가 이제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아니면 이제 부모가 역할을 못할 때는 다른 보호자를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처분이 이제 기간에 따라서 또 2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보호 관찰하는 처분이 기간에 따라 나눠져 있고. 또 이제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내는 것도 있고, 이제 병원에 보내는 처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게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장기, 단기, 그리고 한 달 동안 보내는 그런 이제 처분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원에 보내는 그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소년원에 가면 또 범죄를 배워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런 성범죄 청소년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원도 중요하지만 소년원 말고의 어떤 별도의 기관이 사실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다음에 소년원 내에서도 특별히 촉법 소년이나 이런 그 문제 청소년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서 좀 격리하거나 교육시키거나 선도시킬 수 있는,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 모두를 범죄자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 사안별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바꿔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이나 죄질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우리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의 경우에 보면 우리하고 같이 14세입니다. 그러나 14세의 이제 미만이거나 또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임될 우려가 있거나 또 혹은 그 가족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조치에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하면은 교육결손이라든가 어떤 복지의 그 위태 이러한 경우가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강제적인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이제 법으로 연령을 일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러기보다는 어떤 법이든 사안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열어놓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박 기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호처분 1호에서 10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간용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보호자 위탁에서 이제 훈방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호,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도 수강 명령 이런 게 100시간 이내, 200시간 이내, 그 다음에 단기 보호 관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는 이런 보호 관찰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별 달았다 이렇게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다시 동급생들한테 갔을 때는 자기들이 오히려 어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분명하게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동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장기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래서 14세에서 19세에 이 해당이 되는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이가 어린 애들하고 나이가 그 사이에서도 좀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1년 차이에도 굉장히 인지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좀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길을 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방송을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1차 안전망이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범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사님? 현행 법을 보면 소년법에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호자 교육 명령은 재판 단계에서 이 아이에게 보호 처분을 내릴 때 그때 같이 함께 부모를 교육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촉법소년 아이들이 경찰 단계에서 훈방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처음 아직 초범이고 이제 사안이 격리할 때 이제 관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앞으로 고친다면 이런 연령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호자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올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부터 보호자 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13살짜리 아이가 5일 동안 3번이나 나가서 차를 훔쳐서 엄청난 주행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아동의 경우, 가해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교폭력 경미한 거라도 서면조사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모가
의무적으로 다 받게 돼서 실효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의 뭐 그 잘못된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무화해 놓으면 생업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의무화해 놓으면 모두 다 그 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듭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실제로 그 17조 구항에서 같이 부모하고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법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민사상으로는 사실 그 부모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법 체계상으로 부모한테 책임을 묻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한테도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그 민사상으로는 그 법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좋겠다 싶으면은 그건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걸 강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교육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굉장히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사실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실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정말 가정에 함께 정말 뭐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 가정을 키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하죠. 이 프로그램 박사님이 만드십니까? 이윤지 박사님? 저희 연구원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이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이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소년원이 촉법 소년을 위한 소년원이 별도로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촉법 소년을 위한 소년원만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소년원이 을 축소했어요, 숫자를. 그래서 15개까지 있었었는데 지금 10개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한 2005년쯤에 청소년 범죄가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걸 양적인 것을 보고 이제 많이 뭐 문제가 없구나 해서 소년을 축소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급증했거든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대안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어떤 안전망이랄까 그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강은 의원님. 네. 사실 그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뭐 교육 명령들이 있었지만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수요만큼 충분하지 못한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적절한 예산 투입도 필요하고요. 아까 계속 논쟁이 되긴 했지만 범죄 촉법 소년 나이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청소년들을 다 범죄자로 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흉포한 범죄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길을 터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혜자 의원님. 저는 이제 대책을 사실은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 안에서 우리 이제 학교 폭력이나 그 소년들의 어떤 그 형법 그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상담 교사가 대체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초등학교에 뭐 6,000개 가까운 초등학교 중에서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 4군데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상 학교 밖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부터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의무교육의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중도 탈락한 경우에도 그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박옥식 사무총장님. 네, 저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시키도록 하는데 기본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분류심사 제도를 강화해서
이러한 그 재활 의지 또 반성 의지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뭐 3연 제도도 네.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특별 교육 제도를 강화해서 뭐 맞춤형 교육으로 범죄 유형별, 연령별로 이렇게 좀 조정하는 특별 교육 맞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학부모들의 가정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돌봄 기능을 네.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 대한 예. 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 박사님 짧게 시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아, 네. 저는 이제 연령을 지금 인하자는 입장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인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청소년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이제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가정 기능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했기 알았습니다. 때문에 부모 교육 특별법을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여성 토론 위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